네, 서울 남부지검은 루나 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도영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오늘 배당했습니다.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루나 테라 사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루나 테라라는 거는 이제 한국형 코인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예. 이제 암호화폐인데요. 기본적인 얼개는 이른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형태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때는 다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잡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자산 가치를 이제 연동시켜서 변동성을 크게 이제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테라의 경우에는 1테라는 1달러와 대응하게 하는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설계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하고 연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담보로 이 알아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가치가 이 유지되게 하겠다라는 게 이 암호화폐의 핵심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방편으로서 루나라는 자매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루나의 어떤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테라의 통화량을 같이 조절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이 1테라를 1달러와 이제 이 매칭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좀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루나나 테라의 경우에 이 테라를 이 개발자가 만든 가상은행에 예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가상은행에서 20%에 해당하는 연리 20%에 해당하는 이 일종의 이자를 암호화폐로 지급을 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혹시 폰지 사기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인데 지난번에 이 애초에 이제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이 테라 화폐가 매도가 되고 그것을 루나를 더 발행하는 것으로 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다시 올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뱅크런처럼 사람들이 테라, 루나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상당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거의 이제 가치가 없는 상황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게 그냥 어떤 있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의 어떤 실패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결함이 있는 설계를 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20%의 연리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 다른 어떤 자산이나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이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 화폐 거래에 새롭게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급을 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설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물어서 일종의 이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알고리즘 이야기해 주셨고 폰지 사기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 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네, 사실 이게 코인을 규율하는 법이 입법 공백 상태였던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악용될 때는 어떤 수사당국이나 금융당국이 좀 들여다보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게 범죄로 되거나 사기가 되거나 투자 수익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을 사기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물음표가 계속 쳐지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실물 자산이 아니라 어떤 달러 가치와 연동을 해서 고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정 수익을 과연 낼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이 화폐 발행자에게 있었는지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코인을 판매하고 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 부분은 특경가법상 왜냐하면 5억 이상을 초과하는 사기, 범행으로 인정이 되면 이게 가중처벌되는 특정 경제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는 뭐 투자자들도 잘 모여
보였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게 뭔가 위험 신호가 감지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그 시점부터 모은 투자자만이라도 이건 피해자로 법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예. 하나는 고소장에도 적시가 됐지만 여기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유사수신 행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라는 건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플러스 알파를 고정수익으로 우리가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면 이게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큰 틀에서는 대단히 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고리즘 형태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뭐 19.4%의 수익을 확정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큰 축, 특경가법상 사기 내지는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이 실제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 조세 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 또 추징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추징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이제 500억 원 정도 누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탈세로 판단을 해서 추징금을 냈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전해진 이제 어떤 이 사실인데,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국세청이 이제 진행한 어떤 처분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탈세,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해봤더니 세금을 안 냈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징금 더 좀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더 물고 여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묻는 의미로 추징금을 내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건 조세 포탈이지 않습니까? 이 세무당국이 판단하는 탈세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금을 그냥 안 낸 상황이어서 예. 내게 하면 되는 것인데 조세 포탈이라는 범죄 행위라는 것은 사기나 그밖에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이제 내지 않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범죄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무당국은 그 당시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적발한 것이고, 그리고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이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세 범칙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조세 범칙 조사라는 걸 통해서 특히 세금을 내지 않은 이 행위에 어떠한 이제 범법의 의도가 있는가라는 걸 포함해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세 범칙 조사가 이제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당국이 조세 범칙 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제 평론가께서는 조세 포탈 혐의 고발 쪽에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그렇게 된다면 향후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세 포탈 혐의를 좀 포착을 해서 추징까지 끝냈고 이 절차가 완료가 되면 예. 추가로 고발하는 건 이 절차 안에서 했어야지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고 이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이 세무조사 당시에는 좀 비교적 인지하지 못했지만 조세 포탈을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아주 명징한 증거 등이 확보가 되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세 범칙 조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과세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건 이 금전을 추징하고 뭐 가산세를 물리고 정도에 머무는 거지 형사 처벌을 해서 실형을 살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조치는 고발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공을 넘긴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세 당국에서 이 단순한 세금 추징이 아니라 뭔가 대단히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고발 조치라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미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에도 조세 탈루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면 이게 돈의 흐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 위험 신호 그리고 징후를 인지했을 때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이 기업이 가져갔는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뭐 다른 계좌로 뭐 이체를 한 내역이 있다든지 예. 여계로 탈세를 시도한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걸 아울러 같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좀 더 용이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피해를 본 이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합수단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오늘 금융범죄합수단에 배당이 됐는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향후 수사할 때 쟁점은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피해자들과 검찰의 시각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이게 애초에 이제 결함이 있는 설계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은행의 어떤 업무와 유사하게 예치하도록 해서 거기에 이자를 지급한 것이 이게 이제 유사수신행위 아니냐라는 게 중점인데요. 이게 그런데 또 이제 이 코인을 개발한 측에서의 방어 논리가 또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코인을 개발한 측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게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렇게 뭐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 단지 이제 이 코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여러모로 다양한 어떤 설계 방식들이 존재하고 그런 설계 방식들이 막 이렇게 좀 세계적인 어떤 표준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러 설계 방식을 선의를 갖고 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이 코인 시장에서의 실패로 이어졌을 뿐이고 그것을 네. 예상한 바 없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유사수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이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유사수신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했고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유사수신 행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뭐 금전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반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암호화폐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좀 이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법정 통화라는 형식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자신들만의 어떤 철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어떤 화폐를 이용하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그 탈중앙화된 화폐라는 거는 이 인터넷 공간, 한정된 인터넷 공간에서는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필요한 이제 일들을 한 것이지 예. 현실의 어떤 법정 통화를 기본으로 한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유사수신 행위의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논리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 암호화폐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이 좀 혐의를 나름대로 여러모로 가다듬을 것이냐 이런 데 있어서는 이 후자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수사가 쉽게 이렇게 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를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쟁점들을 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이제 합수단이 재출범하고 처음으로 맞는 사건이 될 텐데 앞으로 영향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실 1호 업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했던 2020년도 한 1월경에 폐지를 했던 이 합수단을 바로 부활시켰는데 그냥 부활시킨 게 아니라 인력도 훨씬 보강을 했습니다. 48명으로 이제 검찰과 검찰 수사관 등이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 금융증권범죄라는 건 상당히 이 수사하는 주체로서도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검찰뿐만 아니라 이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지금 12명이 파견을 나와서 구성이 되고 발족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역량을 갖춘 어떤 수사 기관으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방했던 이른바 서민 사기 그리고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 있는 그 결실을 맺어낼지.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 코인을 몇만 명 정도가 갖고 있다라는 수치는 있지만 대부분 이 게시글에 올라오는 걸 보면 상당히 젊은 층들이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이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어떤 수사 결실을 낼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관련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은혜와 조연수의 지인이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은혜와 조연수에 걸려 있는 혐의가 이제 살인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조한 혐의로 이제 지금 체포가 됐다라는 건데요. 예. 이 인물은 구체적으로 이은혜 조연수가 이제 그 피해자를 계곡에서 이제 뛰어내려라 이렇게 강요를 해서 뛰어내리게 해서 살인에 이르게 한 그 상황에 이제 같이 있었던 인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 쭉 보시다 보면은 이은혜하고 조연수가 자기 주변 인물들을 좀 걱정하고 뭐 이런 대화를 하고 뭐 편지를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예. 이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전과 18범인 친구를 막 걱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그런 전과가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약 등의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 범죄와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계곡살인하고 이 과거의 범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예. 이들이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걱정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그리고 그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황이 이제 어떤 정황이었는지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이 적용된 이은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번에도 이제 쭉 보셨지만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이 일종의 그루밍을 하듯이 해서 이 지시를 이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강요를 해서 이제 그것이 살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냥 이제 어떤 자살 방조나 이렇게 됐으면은 아마 이 지인은 어떤 혐의를 걸기가 이 자살 방조나 이런 것도 같이 걸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예. 지금은 살인으로 이것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인이라는 이 지금 체포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인 미수로 지금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지인 같은 경우에 가평 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에 함께 있었고 또 살해 계획도 알고 있었다라는 네. 부분인데 일단은 살인 혐의가 아니라 방조죄가 네.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사실 걸까요? 주범과 방조범은 참 법적으로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어떤 살인 계획부터 이 착수에 이른 이후의 완료의 과정까지 크게 주도적으로 여기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다이빙을 피해자가 했을 때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뭔가 이게 결국은 돈을 노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중에 일부 금액을 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바로 방조의 하나의 근거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법정형이 이 살인죄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방조는 감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살인 방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행위 태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 비난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이 형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영아 살인을 도운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또 잔혹하게 비칠 수가 있는 점 때문에 실형 3년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예. 뭐 가정 폭력에 굉장히 오래 시달려서 방어적 성격에서 또 이 살인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 또 집행유예가 나오긴 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범죄 혐의만 입증이 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이유 없이 막아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법원 판단이 나왔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두 번째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번에 일부 이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기획하고 이제 행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 행진하는 경로상에 예. 이 대통령 새로 이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앞이 포함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불허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용이 돼서 집회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쟁점으로 이제 좀 집행정지 신청이 낸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시법상에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예. 이 대통령 관저 인근 100m라고 규정된 부분을 대통령 집무실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예. 지난번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거와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이번에도 네. 비슷한 판결 나올까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권을 좀 저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관한 어떤 자율권은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 시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령상 관저라고 표기가 돼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그런 관저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은 이 당시에 지시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관저에 당연하게도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풀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 사실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이게 기본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소식도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